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지난 영상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더 와닿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릴 거예요. 도대체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도 힘든지, 그리고 설령 한순간 거기서 빠져나와서 큰 돈을 만지게 되어도 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지, 잠재의식을 바꾼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통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책과 유튜브에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답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답게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겨있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풀어갑니다. 먼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물들입니다. 부를 이루는 자산 같은 것들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소유물에 대해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소유물에 대한 각자의 만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 간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당신이라는 사람 없이 그냥 소유물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규모를 단정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인간은 각자 스스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지평선을 갖고 있다. 네, 이 지평선이란 건요, 누군가에겐 한계가, 누군가에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평선 밖, 그러니까 자기 시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모든 행동과 결과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 혹은 목표 안에서 전부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건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저건 내 목표 밖에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적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일조차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세계가 무한이 아닌 유한해진 이유입니다. 한정된 것들 속에서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정적인 삶이라는 단어로 제법 듣기 좋게 포장해놓고 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만약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처리 방법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당신은 굉장히 막막할 것이다. 허나 어떻게든 자신의 지평선 안에 있는 것들을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고통은 점점 작아지며 결국 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처리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느껴지는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 상태, 그 수준에 익숙해지기에 그에 부합하는 소유물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지난 쇼펜하우어 일부 영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정신 상태가 바로 무료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면이 공허한 상태에서 문제가 혹은 원하는 걸 처리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해결되면 인간에게는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온다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손으로 일군 소유물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료함이고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자기 상태를 자꾸 원상복귀 시켜놓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원상복귀를 시킨다라는 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원상복귀는요, 성장하기 전 다시 예전 상태로 퇴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한계나 목표의 지평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성장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커진 거죠.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지평선에 닿을 만큼 내가 팽창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사람은 본래 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감각들,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게 인간의 지극히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인생에서 그게 딱 빠져버리니까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료하죠. 이런 경우엔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 지평선 안에 있는 소유물들을 다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지평선 넘어 존재하고 있는 세계, 이건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서 다른 레벨로 도전하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내가 원래 고통스럽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목표 체중을 찍은 그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죠.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다시 도전해야 하니까요. 부와 자산을 일구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금 누리고 입고 먹는 것들이 공기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자는 부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고 대체로 신중하고 검소하다. 반면 가난했던 자에게 빈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어쩌다 굴러들어온 부는 공기와 생명이라기보다는 향락과 낭비에 적합한 여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가 다시 사라졌을 때도 예전처럼 재산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3부 1막 3장에 나오는 표현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한 표현이다. 말을 탄 거지는 말이 죽을 때까지 달린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과거에 저 역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프트웨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궁핍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사람,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말로는 뭐 아무리 나는 얼마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그걸 수중에 넣어도 정작 그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울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원래의 내 상태값,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궁핍해도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괜찮게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면모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좋은 미덕이나 소양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큰 자산을 갖기 원한다며 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가질 법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 생각의 수준, 안목,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엄청나게 다양한 이 선택들이 실제로 그 자산가에 어울리게, 어색하지 않게 내면에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오는 세트가 있죠. 요즘 불경기라 경제적으로 뭐 다들 어렵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최소한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요, 나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부족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평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그 근처에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그게 자산이든 커리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 소프트웨어가, 내 생각, 내 안목, 내 작고 큰 모든 선택들, 내가 원하는 모습인 그 사람이 할 법한 것들로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내 모습으로 갖춰져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덮어놓고 그 목표, 그 숫자를 향해 죽을 만큼 노력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소프트웨어부터 거기 어울리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한 자들 중 일부는 운명을 강하게 신뢰하고
또 일부는 자신을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자신의 수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머리와 가슴 속에 품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끝없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이때 낮은 정신력을 지닌 경우 자수성가한 이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해진다.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유지하려는 유전적 본능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보인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고정 자본이고 소득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번 것의 일부를 모아두려 하지 않고 번만큼 써버린다. 그런 후에 그들은 대체로 가난에 빠진다. 그러나 진짜 상인은 다르다. 그들은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만든 힘으로 돈을 벌었기에 그것을 이용해 돈을 유지하고 늘리려 한다. 그러므로 어떤 계층보다 상인 계층이 더 부유한 생활을 한다. 반면 모든 일에서 어느 정도조차 하지 않고 시험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무언가를 진흥시킬 가능성조차 개척하지 않은 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저 밥만 축내는 경멸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 자들은 극한의 무료함에 시달린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궁핍해서 바쁘게 일한다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스스로 진정으로 독립해서 일하지 않고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특전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난과 결핍의 면제이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는 부역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이 해방과 함께 높은 정신력까지 갈고 닦은 경우 돈벌이와 그다지 관계없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자유민인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정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어 매일 아침 오늘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인류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살면서 자신이 인류로부터 빚진 것을 100배로 갚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을 가장 세게 말합니다.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약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당신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이루는 것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의 의식 내부다. 반면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표상이며 그게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이 아닌 타인의 의식이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그 개념은 얼마나 협소하고 견해는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고 타인의 모든 견해들을 전부 다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견해를 걸러야 하고 또 어떤 견해는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빈약한 정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자가 애쓰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타인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내비친다면 그가 말하는 당신에 대한 견해는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런 자가 하는 말들이 당신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타인의 말이 때때로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면 타인의 견해는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적절히 숙고하고 올바로 평가하라. 그렇게 해서 타인의 알랑거리는 말, 상처 주는 견해에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 능력, 소득, 친구, 사는 곳 등에 의해 규정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태값들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타인의 마음에 들까 골몰하는 것보다는요.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쉽게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 이걸 깨닫는 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실제로 행하기 어렵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지금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몸속의 가시를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 본성에서는 두 가지 싹이 나오는데 허영심, 자긍심이 그것이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싹은 허영심이다. 자긍심은 어떤 점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임에 반해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켜보려는 소망이다. 허영심이 강할수록 아주 멋지게 말할 수 있다 해도 차라리 계속 침묵하는 편이 낫다. 왜? 그런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타인의 높은 평가는 자신이 침묵할 때 더욱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자신을 아주 확고하게 높이 평가하는 자긍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갈채를 받으려고 애쓰는 허영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닌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데 성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명랑해져 한층 더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행동도 한결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잠시의 운둔 생활이 마음의 안정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견해에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타인의 견해에 어그러진 지평선이 아닌 자신의 본래 모습에 걸맞는 지평선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수행을 위한 고립은 구제할 길 없는 어리석음을 통해 초래되는 수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견실한 자산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향유할 수 있다. 네, 오늘의 결론이 나왔죠. 셀프 고립을 통해 타인에 의해 어그러진 내 지평선을 찾아오는 것, 그 지평선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어느 순간 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쓰는 것, 그렇게 진정으로 독립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의식 속에서 살았는지, 타인의 의식 속에 살면서 타인의 확신을 갈구하는 하루를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